비판을 뿜어내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한 비판은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좌파 후임자로서 인권 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 정부보다 더 개방적이고 반대 의견에 관대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이런 좋은 의도가 시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면 무관심하거나 건설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 측에서 소송을 건다며, 지난해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거의 5분의 1이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관련된 것들이며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경우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선 사례들을 열거했다. 먼저 청와대가 한 보수 신문에 실린 칼럼이 영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정 다툼을 벌였다고 했다. 지난해 중앙일보가 김정숙 여사의 잦은 해외 순방을 비판한 칼럼을 게재한 데 대해 청와대가 정정보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일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지난달 1심에서 청와대가 패소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영파 유튜버가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했다. 월간 조선 등에서 기자 생활을 했던 우종창 씨에 대해 조 전 장관이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걸어 지난달 우 씨가 징역 8개월에 법정 구속된 일을 가리킨다. 지난 19일 파리에 본부가 있는 국제 언론인 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는 우 씨의 석방을 요구했다. RSF는 우 씨가 취재원을 밝힐 것을 거부한 뒤 구속됐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또한 민주당이 한 정치학 교수가 민주당이 자기 이속만 차린다며 비판하는 칼럼을 쓰자 형사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 경향신문에 민주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기고한 임미리 고려대 연구 교수에 대해 민주당 고발했다가 비난이 쇄도하자 중간에 취하한 일을 말한다. 이코노미스트는 민주당이 비판을 막으려는 입법을 시도하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하며 한국은 입법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달 초 민주당 의원들이 언론의 가짜 뉴스에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면 가짜 뉴스로 몰아붙여 억누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코노미스트는 1980년대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해 왜곡된 역사적 기록을 하면 처벌하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 정권이 비판의 귀를 막으려는 행동을 이어가는 이유에 대해 한국의 좌파는 군사 독재에 맞섰다는 정치적 정체성을 쌓았으며,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는 우선순위가 아니다고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또한 정부 안에 있는 좌파들은 약자라는 자신들의 자아상을 버리지 않았다며, 정 언론들을 정당의 무기로 여기면서 그들로부터 비판이 나오면 피포위 의식을 가진다고 했다. 피포위 의식이란 적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강박관념을 말한다.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 정부가 세종대왕의 말을 잘 생각해보라고 권유하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기사에 소개된 세종대왕이 1425년 남겼다는 말은 다음과 같다. 나는 고결하지도 않고 다스리는 데 능숙하지도 않소. 하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오. 그러니 내 결점을 열심히 찾아서 내가 질책에 응답하게 하시오. 이코노미스트의 이번 기사는 배년이라는 아시아 이슈에 대해 분석하는 고정 코너에 실렸다. 온라인상에는 필자 이름이 공개돼 있지 않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코너를 자사의 아시아 전문 칼럼니스트 또는 특파원이 집필한다고 소개한다. 이 코너를 가장 주도적으로 집필하는 사람은 도미닉 지글럭 기자로 알려져 있다. 지글럭 기자는 이코노미스트의 중국 특파원, 도쿄지 국장을 지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기사를 민감한 서울이라는 제목으로 인쇄본으로도 펴냈다고 밝혔다. 순했던 보통 동네 교회가 3년 만에 이 지경이 되다니. 보수적인 건 알았지만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앞집 옆집 사는 평범한 이웃들이 다니던 곳이에요. 동네 사람들 다 나간 자리에 정체불명 사람들이 와서 먹고 자니 이 지경이 된 거죠. 사랑제일교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이 연일 확산하는 가운데 이 교회가 있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주민들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매개로 3년 사이 완전히 바뀐 동네 분위기를 떠올리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24일 여러 장위동 주민의 증언을 종합하면 사랑제일교회는 오래전부터 인근 장위동과 서관동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보통 동네 교회였다. 장위동에서 20년 넘게 살았다는 한 70대 할머니는 기자에게 순한 교회였어. 목사님이 말을 잘한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칭찬도 많이 들었어라고 전했다. 장위동에서 태어나 다른 데서 산 적이 없다는 토박이 이모씨도 정치 얘기를 하는 목사인 걸 알았지만 동네 사람들이 처음부터 전광훈 목사를 싫어하지 않았다. 주변 상인들에게 인사도 잘했다며 크리스마스에 초콜릿 받으러 가는 그냥 동네 교회였다고 했다. 1983년 서울 동대문구 답심리에서 개척교회로 출발한 사랑제일교회는 1995년 성북구 장위동 지금의 자리로 옮겨왔다. 그전엔 같은 자리에 1958년부터 장석교회가 있었다. 주민들은 장석교회가 노안구 월계동으로 옮겨가면서 장석교회의 교인과 교세를 사랑제일교회가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했다. 장위동에 오래 산 주민들은 사랑제일교회를 여전히 장위동, 석관동 교회라는 뜻의 장석교회로 부르기도 하며 가난했던 시절 이 지역의 문화적 구심점이 됐던 장석교회를 추억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사랑제일교회가 전국적 명성을 얻은 이유에 대해선 저마다 해석이 다소 갈리면서도 그 시작점이 3년 전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3년 전인 2017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해이자 뉴타운 재개발 지역인 장위 19역이 관리 처분 인가를 받으면서 원주민들이 장위동을 대거 떠난 시기다. 13년 동안 장위동에서 살며 가끔 동네 사람들 손에 이끌려 교회에 몇 번 갔다는 윤모 씨의 말이다. 정확히 기억합니다. 박근혜가 탄핵되고 나서부터 교회 사람들이 집회를 나갔어요. 그 뒤로 보수 정치인들이 이 동네를 찾아오고 그들과 함께 광화문 집회에 나가는 모습이 뉴스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윤 씨의 말을 옆에서 듣던 25년차 장위동 주민 이모 씨는 그때 마침 재개발로 동네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더니 외부인들이 들어왔다면서 그때 조합이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내보냈어야 했다며 화를 냈다. 서울 최대 재개발 단지로 꼽혀온 장위 뉴타운 사업은 부동산 붐이 한창이던 2006년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시작됐다.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 19역 주민들은 재개발을 할지를 두고 처음엔 반신반의했다지만 3년 전 관리 처분 인가를 받고 나서는 번듯한 아파트 한 채를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빠르게 지역을 빠져나왔다고 한다. 반면 사랑제일교회는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했다. 장위 19역에서 자영업을 하다 주민들이 대거 이주하자 2018년 장위 11구역으로 사업장을 옮겼다는 배모 씨는 교인 대부분이 주민이었는데 그들이 모두 빠져나간 자리에 전에는 보이지 않던 외부인들이 교인으로 들어왔다며 전광훈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된 이후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다. 2019년 1월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전 목사는 최근 사퇴했다. 배 씨는 사업장 한쪽에 쌓아둔 신문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한 2년 전부터 교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 신문과 문재인 탄핵 전단을 돌렸어요. 우리 가게뿐 아닙니다. 이 동네 상점들에는 이 신문이 한 무더기 쌓여 있어요. 주민들은 사랑제일교회가 지역 교인의 헌금과 참여로는 더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외부인을 데려오고 교회에서 숙식도 하게 한 것 같다는 추측을 내놓기도 한다. 외부인이 밀려 들어와도 교회에 항의할 주민들도 얼마 없었다고 한다. 실제로 사랑제일교회 교인 중에는 성북구 거주 교인보다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10년째 사랑제일교회 인근에 산다는 이모 씨는 전광훈 목사가 매번 탄핵 집회에 나가더니 동네 계속해서 외부인이 들어왔다며 특히 한 번 구속되고 나온 뒤에는 전국에서 수백에서 수천 명이 교회를 찍은다면서 버스를 임차해 캐리어를 끌고 교회로 들어갔다고 전했다.
8일부터는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 6학년도 등교하기 시작해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순차적 등교 계약이 드디어 마무리되는데, 최근 이태원 클럽, 인천 학원 강사, 부천 쿠팡 물류센터 등의 경로로 한국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며칠간 두 자릿수로 나오면서 학교 내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사태의 2차 대유행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또 한 번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세계 18개국의 주요 경제단체와 국제기구, 경제협의체를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19 세계 전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경제단체 중 52%가 회복세를 보이다 다시 침체에 빠지는 더블딥 현상에 직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올해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봉쇄 조치가 해제되고 나면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드는 듯 하지만 일시적인 것으로 가을 이후에는 다시 코로나19 사태의 2차 대유행이 발생해 또다시 세계 많은 나라가 강력한 봉쇄 조치로 경기가 침체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 의하면 내년 4월쯤부터 다시 정상화되기 시작하고 2022년 하반기에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점점 심해지면서 불안감으로 인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에서는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는 한국의 대처에 골치를 앓다가 결국 강경 대응으로 맞서 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한국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의 한국 내 자산 압류 결정 명령문이 일본 외무성으로 보내졌으나 해당 기업 측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반송돼 더 이상의 서류 송달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4일 압류 결정문의 공시 송달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오는 8월 4일부터 해당 기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해 현금화 명령이 가능해지는데,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해 만든 회사 P&R의 주식 등이 그 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강하게 맞섰는데,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 자리를 통해 일본 기업의 경제 활동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해 사태에 대응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고, 도시미스 일본 외무성 역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시행은 앞으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일본 언론 산케이 신문에서도 일본 전범 기업 자산의 현금화 명령과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권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의 제소 등의 한국이 취하는 조치에 따라 일본 정부가 무역 재검토, 금융제재 등 경제제재 관련해 두 자릿수에 달하는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한국에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일본의 경제제재 리스크까지. 물론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해 경제 성장에 어느 정도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제는 지난해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강화로 타격을 그대로 입었던 예전의 한국이 아니죠. 한국의 반도체 업계는 이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 즉 비상계획을 가동하며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별 대책을 준비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 품목에 있어서 국산화와 대체품 해외 수입을 통해 공급망을 다각화하며 탈일본화를 실현 중인데, 한국 반도체 업계의 과감한 투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삼성전자의 경우 약 10조 원을 투자해 경기도 평택 캠퍼스에 극자외선 파운드리 시설을 구축하고 약 8조 원을 추가로 투자해 낸드 플래시 생산 라인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한국과 중국이 맺은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장수성 우씨 반도체 공장에 기술 인력을 파견하며 메모리 반도체 생산 공장을 증설하는 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력한 대응에 오히려 일본 자국 기업들이 피해를 받는 가운데, 일본 내에서도 과연 일본 정부의 한국을 향한 경제 제재 대응 카드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히데키 시즈오카 현립대 교수는 아베 정권이 현재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는데 한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해 효과적으로 실행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일본은 미국과 중국의 분쟁 속에서 미국과 중국 양쪽에 붙으려다 모두의 인심을 잃게 된 상황에 처했는데, 지난 7일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그동안 일본은 중국 내 일본 기업의 공장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활용했고, 아베 총리는 미국이야말로 일본의 유일한 동맹국이라고 언급해 100% 미국의 편에 줄을 서는 듯 행동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이 만드는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 미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가 비판 공동성명에 참여한 가운데 일본은 뜻밖에도 미국의 참여 제안을 거절해 다시 중국에 잘 보이려 한 것입니다. 이미 중국에 실망을 줄 대로 다 준 상태에서 말이죠. 그리하여 일본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신뢰를 잃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일본 내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바닥을 뚫고 갈 기세로 급락하는데, 혼란스러운 이 판국에 한국과도 정면으로 붙어야 하니 난리가 난 것이죠.